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로에서 대기업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장영 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블로에서 발표한 2022년의 데이터 동향에 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GDnet 남여구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GDnet 코리아의 소프트웨어팀 남혁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오늘 위 본부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디지털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 즉 데이터화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쇼핑, 교통, 피트니스 같은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디지털화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죠. 네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데이터 시대의 방향성을 잡는 지침이 될 만한 내용으로 태블로에서 매년 발표하는 태블로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제 태블로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간단하게 태블로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예,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태블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지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오늘 웨비나의 주제 네. 데이터가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 경제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귀중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화두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태블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자님?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가장 좀 잘 전달하거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태블로의 역할은 보시는 문구와 같습니다. We help people see and understand data. 맞네요. 네, 영어긴 한데, 네. 자, 한국말로 우리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이것은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이것이 저희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를 좀 보고 좀 분석할 수 있게 좀 도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시지 않을까요?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설명을 자세한 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데이터 컬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데이터 컬처라는 사실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컬처란 조직이나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 파악, 그리고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즉 데이터를 저희의 또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 내에서 데이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용할 때 저희가 말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중요하죠. 예. 직원들이 편하게 말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장착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고 이걸로 공유하고 뭐 신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자님. 네. 그래서 태블로는 데이터 문화의 정착을 위해 5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5가지 영역은 첫 번째로 분석의 전략을 짜는 영역입니다. 초반에 전략을 짜는 거네요. 네. 네, 이 부분에 저희가 일단 도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버넌스 부분에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노란색 라인으로
제품과 시스템 영역입니다. 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그리고 인사이트를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이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 이 파란색 영역은 이 도구를 준다고 해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겠죠. 그렇죠. 전문가만 쓸 수 있고 하면은 네, 이게 네. 좀 접근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처라는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 유저들, 임직원들이 사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요? 네. 뭐 연합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대학교 때 하던 동아리와 비슷한 건데요. 네네. 뜻에 맞는 사람들이 뭔가 연구를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기의 네네. 지식도 공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저희가 태블로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컬처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미 현재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객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태블로는 단순 제품의 제공자에서 벗어나 데이터 컬처 정착과 확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회사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로 제공한 토탈 서비스 업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회사로 봐주시는 게 아니고 예. 뭐 사용을 하시거나 어떤 직원, 뭐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실 때 그 회사의 어떤 데이터 컬처를 확산하고 싶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제품부터 교육부터 커뮤니티까지 전체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회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싶고 이걸 쓰고 싶은데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면 이걸 좀 사용하고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네. 사용하고 있는 싶은데 네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큰 기업뿐만 아니고 작은 기업들도 스타트업, 심지어 스타트업도 저희 회사의 이런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데이터 문화를 좀 정착시키고 작더라도 네네. 그걸 통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에 주요 데이터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태블로는 데이터 트렌드, 데이터 동향이죠. 데이터 트렌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에서의 윤리입니다. 네, 저기 사실 윤리가 이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와 관련된 인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네 번째는 유연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기자님. 네. 끝으로는 데이터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동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자님의 생생한 사례와 네네. 인사이트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요즘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뭐 엄청난 주제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런 초기에 사실 굉장히 과장된 이미지가 많아서 그렇죠. 예.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전문 지식을 보완 그리고 보강하는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인 머신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이런 영역에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의 인공지능 채택이 점점 더 쉬워지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조직과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PwC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30년까지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를 15조 달러 성장시킬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5조 달러면 경이는 1경 5천억. 네, 엄청난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엄청난 인공지능의 세상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럼 네네.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인공지능의 모든 기반 기술은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기술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데이터는 사람의 피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만약 피와 같은 존재인 데이터가 문제가 생긴다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수혈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네. 엄청난 이제 그 만성 그런 피로와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잘못될 수 네.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고요. 네네. 그럼 기자님, 그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미 살짝 얘기를 말씀해 주긴 했는데요. AI가 좀 초반 도입한 게 한 3년, 4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좀 서둘러서 좀 그 도입을 하신 경우 업체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좀 명칭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네. 업체들이 좀 AI를 도입을 했는데 좀 실패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 데이터를 잘 넣거나 이걸 데이터가 좀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걸 정제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었던 거죠. 처음 이제 막 도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넣는 것보다 AI를 비싼 돈을 주고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네. 사건 사고가 많이 좀 발생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수억의 비용을 도입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드러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AI에 대해서 생기긴 했었는데 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네. AI 그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좀 데이터를 좀 이제 몇 년간 쌓였으니까 네. 이제 충분한 이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이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콜센터 같은 게 있는데요. 콜센터가 컨택센터 AI를 이용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음성 분석이나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이제 기존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통화 내중에 네.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상담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바로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죠. 또 하나 큰 문제가 요즘에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콜센터가 이제 사람이랑 이제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음성으로. 이것 때문에 좀 감정 노동이 좀 상당히 좀 심한 업무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좀 사실적으로 음성을 변환할 수 있으니까 AI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챗봇인데 음성 챗봇인데 좀 사람 대신에 이제 AI가 음성으로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좀 많이 고려가 되고 있죠. AI 뭐 제조나 물류 쪽에서도 AI가 활발하게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류회사는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이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고 있는데 저 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네. 네. 쟤네들이 다 AI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제품이 어디 있고 어떤 제품 옮기고 이제 물류를 이제 어떤 옮겨야 되는지를 가장 최적화해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걸 줄일 수 있게. 네. 지게차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힘이 세가지고 네. 들어 올리더라고요. 들어 네, 올려서 네. 다 배송을 하는데 네. 요즘엔 국내 업체들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네. 네.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건축이나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뭐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이제 AI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좀 재밌는 얘기도 한데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리버풀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인데 여기서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전략을 짜보겠다라고 이제 작년에 얘기해서 딥마인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AI 업체가 있죠. AI 기업인데 거기랑 한번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이런 AI가 사실은 산업 현장 그리고 이런 스포츠 그쵸. 속속들이 그 우리의 삶에 녹아드는 게 현실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AI를 사용하려면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노하우가 생겼고 네. 데이터도 어떻게 축적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알다 보니까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추세가 되고 있죠. 네, 네. 네, 기자님 사례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례에서 보시듯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몇몇 담당자뿐만 아니라 조직 내 전체 구성원에게 데이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줄 수 있는 큰 이점에도 불구하고 네네. 데이터를 가지고 해를 끼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이제 좀 여러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개인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오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신문에도 사실 많이 나고. 그렇죠. 이제 작년에 네.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죠. 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더 많은 의사결정에 활용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조직의 리더가 데이터와 AI를 활용할 때 윤리를 최우선적으로 삼을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그냥 상상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에서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네네. 고려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행을 만들고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수준을 통해서 데이터 사용이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어떤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AI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습을 잘못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적인 차별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더 특히 요즘에 그런 거에 대해 관련된 문제가 특히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게 논리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아마존 사례인데요. 아마존 지금 보여주는 게 아마존 채용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걸 워낙 아마존이 지금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일이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걸 AI한테 맡기고 있어요. 근데 AI를 맡겼을 초반에 얘가 좀 AI를 맡긴 다음에 실제로 잘 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직원보다 남성을 뽑는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봤더니 이 AI가 그동안 한 10년간 아마존이 이제 운영하면서 온 채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남성이 훨씬 많이 채용을 했다 보니까 남성한테는 플러스를 주고 여자한테는 감점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행히 테스트 단계에서 나와서 이게 해결을 하긴 했는데, 당시 이걸 보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편견이 있다. AI가 편견을 학습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성별이라던가 뭐 인종에 대한 관련 데이터는 전부 다 없애고 이제 AI 채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네. 당시는 되게 문제가 됐었죠. 네,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번 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오른쪽에만 좀 더 밝게 이제 피부를 좀 표현을 했을 뿐이죠. 네. 그랬는데 왼쪽은 AI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총을 들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은 체온계를 들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실제 체온계인데 말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구글에서 만든 비전 AI였는데, 업체에서 구글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했어요. AI가 좀 이런 편견적인 걸 갖고 있다. 네, 윤리의식이 없는 AI네. 네.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네. 학습 데이터를 넣을 때 약간 흑인 쪽에서는 좀 폭력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학습 자체가 좀 그런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흑인이 뭘가 들고 있으면은 이게 총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버린 거, 스스로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더 문제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경찰들이 몽타주 같은 거를 AI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걸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로 판단을 해서 잡힌 경우가 5건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AI가 인종차별을 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논의가 됐었죠. 아, 네. 정말 기자님이 주신 사례를 들으니까 네. 정말 그 윤리적인 사용? 이게 그쵸, 참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사용은 다시 말하면 사용의 한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사용 방법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미래에는 더 새로운 사용 방법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쓰이겠죠. 그렇죠. 이런 새로운 사용 방법에 따른 윤리적 규범이 보조를 반드시 맞춰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를 AI가 대신한다. 네. 정치를 AI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감정적이지 않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아까 말처럼 좀 오류가 되거나 학습이 잘못됐다면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이거를 그렇죠. 좀 그 전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려를 네.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의 한계의 선, 즉 그 윤리의 선을 넘을 때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서 경종을 울리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어떻게 바뀔 건지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네, 개선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윤리 영역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네, 그럼 세 번째 동향인 인력 개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의 활용의 확산으로 인해서 향후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동시에 데이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백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즉 데이터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데이터 리터러시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 이 예. 말을 뭐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고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란 무엇일까요? 자,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업무들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데이터 과학자나. 그래서 양산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태블릿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까요? 뭐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컬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의 일환으로 리터러시 향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저희가 일단 데이터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드리기 위해서 태블로는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무상으로 중요하죠. 예.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보시면 그 왼쪽에 이 신비형 훈련소라고 되어 있죠. 이 교육은 초급자를 위한 교육이고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좀 이름을 재밌게 붙였는데 데이터 특공대라고 저희는 UDT라고 불립니다. 네, 이건 이제 네, 중급자 교육이고요.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닥터 세션이라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사용자별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닥터 세션이라는 세션을 주기적으로 열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의사에게 왕진 서비스를 받듯이 저희가 왕진하듯이 방문을 해서 고객 한 분 한 분 만나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쳐드리는 거죠. 그렇게는 이게 분야마다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다 고민하는 게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런 게 필요하겠네요. 현장 서비스가. 네, 저희가 뭐 기초교육 시켜드리고 또 UDT 특공대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또 항상 그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닥터 세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거 이외에 그 데이터 컬처를 만드는데 아까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데이터 커뮤니티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한 조직 내에서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럼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도 적용이 돼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 뭐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오늘은 두 업체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마켓컬리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사실 프레쉬 배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고 네. 작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커졌죠. 여기는 작게 시작할 때부터 저희 태블로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문화를 정착시킨 곳입니다. 아, 초기부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을 때 IT 부서가 이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핸들링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현업의 어떤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사실 지금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도 IT나 데이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현업에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개발자를 뽑기도 힘들고, 네. 데이터 과학에서 육성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동시에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데이터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시는 제조 회사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이나 영업에서 어떤 데이터 전문가나 IT의 도움 없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업무의 효과를 얻는 곳이고, 특히 여기는 데이터 컬처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내의 어떤 경진대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같은 활성화 프로그램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서 데이터 문화 정착에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에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일부 의도적으로 좀 직원들이 데이터 분석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배포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분위기를 없애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객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 드리는 거고요. 네. 되게 그러면 지원 서비스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그렇죠. 고객들이 좀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고 문화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가 5가지 영역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품 그리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그 데이터 커뮤니티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좀 도움을 드려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그 태블로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참 어려운 영역이죠, 거버넌스. 자, 아시다시피 기업은 모든 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보안과 어떤 정확성을 희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은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이 부분은 정해진 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어떤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태블로와 제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영업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해외의 많은 영업팀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도 해외의 어떤 다른 타사의 사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영업 비밀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도 공유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태블로에서는 제 전 직장에서와는 달리 모든 영업팀이 데이터를 전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 팀에서 어떤 BMW를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팀이 있으면 그 영업팀에 갖고 있는 정보, 고객에 대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 판매 전략, 그리고 제공한 서비스, 그리고 BMW의 향후 계획,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한국팀에서 영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팀이 관련 정보를 다른 부서나 영업팀에 잘 공유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일반적인데 태블로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서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오히려 이용해 서로 아까 말씀하신 제 언어인 것처럼 공유를 하고 이걸 활용하고 서로 되게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영업팀에서 굳이 이런 영업의 어떤 내용을 네, 그렇죠.
그 왜 그동안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느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기자님에게도. 혹시 기자님, 혹시 저희 회사 사례 말고 네네.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특히 요즘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게 있는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제일 가장 크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네.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현장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기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매장이 폐쇄가 되고 그런 업무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대신에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이제 주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달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죠. 그러다 업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을 하면서도 뭐 커피 말고도 사이드도 되게 주문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재고 같은 거 어떻게 파악할 건지 고려를 많이 해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전 세계 모든 매장이 각자 분석을 해서 각자 어떤 지금 매장에서는 어떤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재료가 소비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재고 같은 것도 서로 나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스타벅스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네.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히려 성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얼마나 그쵸. 큰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하여 데이터 공유 측면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측면이요?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한다는 것은 중앙 집중식 모델과 분산형 모델의 최상의 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모델, 표준, 규정 준수,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와 같은 영역은 조직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겠죠. 동시에 개인과 부서에서는 중앙의 정책을 준수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거나 또는 부서의 데이터, 부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중앙 데이터와 합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IT가 운영하는 중앙에 집중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DW,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 데이터 저장소에 공통 데이터 모델하고 공통된 접근 권한 등을 정의하고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개별 사업부를 지원해야 하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케팅 부서는 또 고유한 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예.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부서가 따로 별도의 저장소에 잠재 고객이라든지 캠페인 데이터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해서 활용합니다. 네. 또한 이 별도의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와 또 합쳐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산 환경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나 방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에게 이 데이터가 신뢰할 만하다. 즉 신뢰할 만한 어떤 싱글 소스 데이터, 싱글 데이터 소스. 그러니까 단일 데이터 원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드려야 사실은 직원들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업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게 점점 확산이 돼서 데이터 문화가 가속화되거든요. 이 신뢰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쵸, 예.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에 신뢰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게 되겠죠.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질 테니까. 네. 그래서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공유의 측면도 있지만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영역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부에서 좀 관리가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데이터 관련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려 사항입니다. 드디어. 네.
오늘 이번에는 데이터 형평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형평성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죠. 네, 오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데이터로 작업을 할 때 데이터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네. 그 데이터가 사실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이나 조직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다 네네. 이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시각도, 그리고 시각과 이해도 결국 하나의 스토리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 이게 같은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스토리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기자님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해 집단이 봤을 때와 여기에 있는 이해 집단이 봤을 때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뭐 배가 이렇게 뭐 최근에 뭐 유조선이 이렇게 갇힌 적 있잖아요. 네. 수로 어디더라? 수에즈 수에즈운하에 네. 갇혔죠. 그때도 어떤 물류 업체에서 이거 되게 힘들다 고민이다 많이 했을 거고 SI나 이런 업체에서는 저 시스템을 누가 고쳐서 많이 사업을 네,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거냐라고 네, 보는 경향이 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의 분석과 이해 과정에는 반드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이나 어떤 집단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곡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사실 너무 오랫동안 데이터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자에게만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 되게 소수 일부만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분석해서 좀 굉장히,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죠. 옛날에 어떤 독재를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그렇게 되는데,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 형평성이 기본적인 원칙이 될 때 어떤 조직의 리더나 정책 입안자들이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데이터 형평성이 기본 원칙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별적인 구조를 재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한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주식 같은 것도 맞습니다. 관련 좋은 정보를 있다고 하는 게 가장 네. 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자님, 그럼 데이터 형평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 좀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데이터 형평성에서 국내에서는 좀 가장 보기 쉬운 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사업이 있죠. 이제 각자에서 업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데이터를 정부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누구나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엑셀이나 이렇게 표로 돼 있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니까 네. 이거를 데이터 관련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복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분석 데이터라든가 도구를 이용해서 한눈으로 좀 볼 수 있게 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에서 코로나 현황이라는 걸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어디가 좀 많이 있는지를 색깔별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이 지날수록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쪽은 지금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의료 쪽에 헬스케어 준비하신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쪽에 가셔서 연구를 더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동향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그래프로 다 표현을 해서 한눈에 보고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하기 쉽고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정말 데이터 형평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 데이터를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어떤 시각화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일반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죠. 나라에서 발표하는 어떤 코로나 정책이나 이런 거가 사실은
저희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옛날 같은 경우 좀 그랬었는데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좀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설정을 해서 그렇죠. 발표하거나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공공을 할 수 있고 공공에서 공개를 다 하고 사람들이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분석을 할 수 있고 참고지도 가릴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이제 좀 자신의 의견을 확 알고 쉽게 훨씬 더 네. 중요하죠. 아, 네. 정말 좋은 사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 데이터 형평성에 대해서는 네네. 정말 요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리라 사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광범위한 영역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은 이 모든 5가지의 동향이 하나의 어떤 기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5가지의 동향은 데이터 컬처, 즉 데이터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라는 하나의 어떤 베이스, 밑바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 태블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네네. 제가 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해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점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너무 많아서 네. 네. 한번 제가 정리를 쉽게 해드리면 네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연결하고 추출할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당연히 먼저 가장 하시겠죠. 중요하죠. 예. 네, 그게 엑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있는 DB에 있을 ER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DB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두 번째 고민하는 영역은 요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합치고 빼고 할 것이냐. 아, 그렇죠. 저분이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거를 본인이 안 하고 네. IT에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엑셀에서도 갖고 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왔으면 얘를 어떻게 정리해서 내가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정리할 것인가. 요 영역이고요. 근데 세 번째 영역은 데이터를 정리를 했으면 얘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이냐. 그렇죠.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석 툴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뭐 전문가만 쓸 수 있는 툴을 필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하고 거기서도 직관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쉬운 툴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분석된 결과. 제가 이제 멋있게 인사이트를 딱 도출하는 분석을 했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료나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에게 공유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받아내야 하는. 근데 말씀하신 데이터 컬처 관련 기능이네요. 네, 그렇죠. 이 공유를 하는 영역이고요. 마지막 영역은 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만들고 또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이라든지 접근 권한이라든지 어떤 또 관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5가지 영역이 사실은 분석을 한다 그러면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자, 태블로는 이 영역 5가지를 위해서 준비를 된 태블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뿐만 아니고 상용 DB라든지 모든 상용 DB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DB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ERP, 뭐 클라우드 시스템, 뭐 CRM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리하는 것도 어떤 코딩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툴 안에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쿼리나 코딩 같은 방식을 통해서 또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시각화를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사전에 좀 기능들이 템플릿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군요. 네, 어느 정도 만들어져도 있고 그 시각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각화를 하면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 분석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화를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또
그 기능이 여기 내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드신 분석 영역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걸 한 번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하나의 제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제품을 드린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컬처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단이 사용하기 쉽고 사실 배우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영역을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현업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태블로의 분석 툴과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시려면 태블로 홈페이지 2022년 데이터 동향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오늘 그 장시간 시간 내주시고 좋은 사례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히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